네, 오늘 야외 수업 8강,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 작은 에세이 토크 쇼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수잔 라메종 강남문화원 글쓰기 이 강자가 수잔 라메종이라는 강남 삼성중앙역에 있는 티룸에서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오후 1시 K 클래식 콘텐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저 정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8번째 데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느 정도 이제 반 정도 왔나요? 3개월 첫 번째 공부에 반 정도 와서 이 책이 이제 제가 터키가 있을 때 혼자서 베스트셀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 책으로 뭘 강의를 하려고 했더니 책이 다 이제 판매가 돼서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출판사에서 2세를 찍은 기념으로 또 이 수잔 남혜종 대표님이 이 티룸을 연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 인문학 그 토크 쇼로는 처음으로 이 공간에서 하게 된 그런 하여튼 그 시절 인연이 깊은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과 오늘 또 이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글쓰기. 우리는 지금 인도를 여행하고 있는데 인도를 여행하면서 인도에 가면 다 철학자가 된다 그래요. 그 인도 사람들의 그 일상을 들여다보면 정말 뭐 아직도 카스트가 너무나 엄연하고 우리도 사실은 어느 세상이나 알게 모르게 다 계급이 있어요. 빈부라는 계급,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계급, 직업에 대한 계급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제 여러 눈에 보이지 않는 민주사회, 자유주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다 평등하다고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현대인의 삶을 산다면 인도는 대놓고 네 개의 계급으로 나눴다고 하죠. 이제 브라흐만, 뭐죠?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나누고 브라흐만 계급이 제일 높은데 제사 지내는 계급이에요. 부처님은 그러면 무슨 계급이었을까요? 제일 높은 계급? 아니에요. 두 번째 계급, 크샤트리아, 무사 계급, 귀족 계급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샤, 수두라 뭐 이렇게 나가는데 뭐 평민, 뭐 천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 외에 인도에는 네 가지 계급의 밑에도 못 들어가는 어, 서로 다 손이 닿아서도 안 되는, 접촉하면 안 되는 불가촉 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불교는 평등한 그런 종교여서 그 인도에서도 불교를 이제 다시 많이 종교로 뭐 선택하는 예. 아, 예. 박하사탕처럼 보이네요. 저는 알았어요. 윤민자 선생님, 오늘은 윤민자 선생님 얼굴이 보이는데, 윤민자 선생님, 그, 저기 뭐야.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인도 장미차와 격정으로 붙고 우아하게, 그리고 네네네. 저기 뭐야 그 김목경 선생님이랑 그 김은순 이옥자 선생님이 사온 빵들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지금 아, 럭셔리하게 네네네. 예, 에세이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나의 인생 여행 정도 될 것 같아요. 주제가. 그래서 내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 이제 그 말하고 싶은 것을 좀 짧게 쓰셨죠. 쓴 것을 무엇이 어째서 왜 우리 그 신문 기자들이 쓰는 6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제가 그 늘 이 PPT에도 날짜, 장소, 제 이름 이렇게 쓰잖아요.
글 쓸 때에도 여러분들 자기가 쓰니까 내 이름 안 써도 되겠지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안 돼요. 항상 내 이름 쓰셔야 되고 언제 어디서 썼는지 발표했는지를 적어놔야 그 기록이 그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들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김광복 선생님이 못해서 김광복 선생님, 최기령 선생님, 권승모 선생님, 김은순 선생님, 이옥자 선생님, 윤민자 선생님, 하수잔 선생님, 박상구 선생님, 김옥경 선생님 안 해보셨어. 그래도 하여튼 그 차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기 뭐야 그 김광복 선생님이 안 올려주셔가지고 이걸 사진 찍어서 올려드려야겠네요. 예. 아, 그 미리 안 올려갖고. 예, 지금 윤민자 선생님이 못 보세요. 예. 네. 예. 어쨌든 시작하고 그러면 계세요. 제가 카톡으로 쓰면 올릴까요? 카톡에 있으면 올려주세요. 예, 예. 예. 아우, 제가 오늘 저기 읽어봤는데 다들 막 너무나 솔직하고 진솔하게 글 쓰기는 자기가 진심으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고 아름다운 단어를 많이 쓰고 뭔가 꾸미는 말을 많이 쓰고 해야지 좋은 게 아니라 이 글을 읽었더니 내가 쓴 것 같다. 이런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어떻게 내 감정을 내 속에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쓴 사람이 있지? 뭐 이런 거. 예. 그런 식으로 다들 이제 감동적으로 써주셔서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제 야외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올리셨어요? 예, 예, 잠깐만요. 그러면 최기령 선생님이 먼저 하시겠어요? 네. 지금? 최기령 선생님도 안 올리셨네, 근데? 금방 올렸어요. 지금 올리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최기령 선생님 걸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여행? 이거요? 네네. 공간여행. 음, 음. 지리산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죠. 네네, 좋아요. 네. 일단. 조그마한 계곡을 사이에 두고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 커다란 정자나무가 마을 여기저기서 무더운 여름날 쉼터를 제공했다. 집집마다 감나무, 살구나무, 호두나무 같은 과일나무가 있었고 비슷한에는 밤나무가 있었다. 겨울에는 맑은 물이 흘러 친구들과 놀다 모기 마르면 그냥 엎드려 겨울물을 마셨다. 시원하고 맛있었다. 물고기가 많았다. 가재, 새우, 진개미, 피라미, 미꾸라지, 빠가사리, 모래무지, 메기가 살았다. 자그마한 손으로 물고기를 잡다 보면 시간은 잘도 흘렀다. 그냥 뱀을 보며 살았다. 산이나 풀숲뿐 아니라 논이나 밭에도 뱀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일을 하다 뱀을 만나면 저리 가라 하면서 내쫓았다.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뱀이 많았다. 초가지붕에는 능구렁이가 살게 됐다. 길에서도 뱀이 지나다녔고 울퉁불퉁 쌓아놓은 돌담에도 뱀이 있었다. 나는 그 돌투성이 골목에서 위험한 줄도 모르고 잘도 뛰어다녔다. 벼가 누렇게 익어갈 때는 참새떼가 미움을 받았다. 다 익은 나락을 까먹었기 때문이다. 뱀이 쥐나 참새를 잡아먹는데 그만큼 식량을 지켜준단 말이 된다. 그러니 굳이 뱀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생태계가 평형을 이루고 조화롭게 살았다. 깨끗한 자연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함께 살았고 사람도 순했다. 늙은이가 고향 생각이 많이 난다. 달려가 봤더니 꿈에 그던 고향이 아니었다. 집도 마을길도 개울도 바뀌었다.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어 할머니 집, 돌담 옆 감나무, 개울가 호두나무 등을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친구네 집이 있던 곳에는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서 자가용까지 있었다. 할머니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집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배추가 자라고 있었다. 개울도 추억 속의 모습은 없었다. 가지가 기어나 있던 맑은 물은 흔적도 없고 하수구물이 흘렀다. 개울가 허드나무도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던 커다란 팽나무도 없었다. 너무 많이 변해버려 동리가 낯설었다. 여기저기를 기웃거렸더니 마을 사람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누굴 찾으세요? 그냥 구경 좀 하고 있어요. 별 이상한 사람을 타보겠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다행히 적대감을 보이진 않았으나 반기는 얼굴도 아니었다. 서둘러 마을을 떠나야 했다. 나는 이방인이었다. 난 추억 속의 고향을 보지 못했다. 풀벽으로 된 초가집도 정겨운 돌담길도 없었다. 벽돌담과 시멘트 도로 뿌리고 지게진 농부나 소갈구지도 보이잖아. 70년 전의 고향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남한강가에 내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다. 며칠 전에 바람도 실킨 곳에 다녀왔다. 무척 달콤했다. 다시 그 기분을 느끼고 싶어 다음날 또 갔다. 전날 그런 달콤한 느낌이 없었다. 하루가 지나면서 카페가 변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떨어지는 벚나무 잎이 눈에 들어왔다. 나뭇잎 날리는 벚나무를 바라보다 고향집 내 방 앞에 있던 감나무를 생각했다. 내 상념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힘내고 돌아다녔다. 상념에서 빠져나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사이에 벚나무가 변했다. 고향집 감나무를 생각하게 하는 벚나무가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벚나무였다. 탁자의 커피는 식어 있었다. 처음 마셨을 때의 따끈한 커피가 아니었다. 같은 카페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간이 변했다. 어제 보았던 카페의 모습이 아니었다. 시간이 쉬지 않고 흐르고 흐르는 시간 따라 모든 것은 쉬지 않고 변하고 모든 것이 쉬지 않고 변함으로 똑같은 카페에 두 번 가서 시간과 함께 공간이 변하고 나도 변한다. 시시각각 변한다. 찰나생 찰나미래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일 것 같다. 고향이 아무리 그리워도 나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 천진난만하게 뛰놀던 고향 마을에 대한 애착이 헛된 꿈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로의 시간여행뿐 아니라 과거로의 공간여행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던 고향을 보지 못했다. 기억에 남아있는 고향 마을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사라진 고향이 그리울 뿐이다. 네. 아, 잘 생각했어요. 아, 좋습니다. 원고 매수. 원고지 매수죠? 예. 이 몸매 정도를 한번 맞춰보셔야 되니까 한 4매 정도는 우리 기승전결 결이 조금 부족해요. 네. 그래서 요새는 15m 너무 많다고 느끼는 거였고 자꾸 짧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 손 닦는 게 없지?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나를 바꿔서 더 힘들어. 네, 나는 요리 딱 보니까 나는 마시멜로 같기도 하고. 네. 그딱 보는 순간 바깥 생각이 딱 났던 어. 거예요. 먹고 싶대. 자, 누가 이 글에 대해서 읽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질문을 하나 하셔도 좋고, 들으실 때는 질문 하나, 한 줄 소감,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나 이거 꼭 질문해야지. 나도 이런, 고향을 찾아가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각자 다 고향이 있죠. 이런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지리산 깊은 산골 어디, 그 구체적인 장소, 시간, 내가 몇 살쯤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뭐 신문기사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어딘가에는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저는. 예. 어디예요? 지리산? 군산거리라고 사실 남한 시내에서 얼마 그치만 그 옛날에는, 예. 옛날에는
사실 시에서 그가 걸어 다닐 수도 있을 정도지만 그렇죠. 읍내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그다음 다 kim상거리예요. 진중도 나오고. 네. 그냥 남원. 예, 음. 남원. 저는 궁금한 게, 막 뱀을 같이 보면서 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는 뱀한테 물리는 거는 자주 있었던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없었어요? 제가 이제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이 나이가 드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어린 시절을 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당시 뱀이 다니는 그 길을 맨발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신발 자체가 네. 그 곰신이 나온 게 한참 있다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전쟁 50년에 태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6.25 전쟁 중이고 내가 기억나는 게 그 지리산 산골이 되다 보니까 뱀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 또 특히 지리산이니. 예. 뱀과 꼬리. 앞집에 음. 이제 전쟁 때 사람이 죽어나고 빈집이 되고 막 그러게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제 돌다 보면 무너져 있고 집은 빈 공간도 있고 앞집에 사람이 살았던 것 같은데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 할머니를. 근데 그 집에를 한 4살인지 5살인지 아장아장 그럴 때인데 그 밑에 친구가 둘이 그 집을 간 거예요. 놀면서 간다. 가는데 그 디딤돌 마루를 올라가는 디딤돌 옆에가 시커먼 뱀인데 지금도 그러니까 70년이 넘었는데도 선명히 기억이요. 완전 검은색이 아니고 검푸른색. 아, 그러냐면 네이비 그러니까 바닷물 색깔이 짙은 색깔. 그 짙은 색깔이 뱀이 뿔맹이 쭉 이렇게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먹었어. 그래서 친구를 딱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왜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둘이서 엄청 그냥 도망을 와갖고 그 다음에 그게 무서워서 못 갔죠. 못 네. 갔는데 그게 뭐라고 하는, 능구렁이라고 하는 건가? 그게 이제 능구렁이 아니에요. 그냥- 능구렁이 맞아요. 능구렁인데 이 능구렁이가 옛날에 집집마다 초가집 네. 지붕에는 능구렁이가 살았어요. 능구렁이가 왜 살았느냐면 얘가 뒤늦게 어렸을 때 태어나고 그냥 살았는데 겨울이 된다거나 이러면은 그 초가집 지붕에 그 빵도 좀 참새, 드시면서. 참새가 그 딱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겨울 나게 하려고 참새들이 네. 별집 속으로. 그럼 뱀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오면 아,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그러니까 햇빛도 안 보고 바로 그 속에만 있어서 그런지 그 검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그 기억이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나이가 드니까 싹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데 아 내가 그렇게 뱀이 그렇게 많았는데 나는 그걸 맨발로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잘 안 물렸을까? 네? 뱀한테 많이 물린다고 막 산에 가도 막 조심조심 이러는데 그렇게 어우러져 살았는데도 뱀이 와서 먼저 물지는 않았나 봐요. 또 뱀이 사람을 조심해. 또 하나 어린 시절 기억 하나 뭐냐면 한 번은 부모님 따라서 진짜요? 부모님 일하러 가시는데 따라갔더니 조금 마을을 벗어나니까 너 이제 오지 마라. 그다음부터 이어가자는 거죠. 뱀 같은 것도 많고 산짐승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 옛날에 뱀 잡아먹지 않았어요? 땅꾼이라고 있지 않았어? 아니야. 그리고 옛날에 뭐지? 아니더라도 뱀사탕 집인가? 어, 그런 집이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그죠? 네. 이게 나이가 이제 잊고 살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이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마을이. 근데 언제 가보셨어요? 그게 오래 안 돼요. 한 3, 4년.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동네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예,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난 고향 마을이라고 반갑게 찾아가는데 고향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또 모르는 사람이 네, 낯선 외지인이. 낯선 외지인이 예. 그렇게 경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마을 사람이니까 막 반갑다고 그랬지만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니까 난 외지인이라는 거죠. 네, 또 한 분 더. 골고루 한 번씩 다 말씀을 드리게 할 거예요. 징개미가 뭐지? 징개미? 지금이
그 새우를 아, 굽던데 새우처럼 생겨. 새우가 뭐, 굽던데 발이 이렇게 길던가. 아, 알겠어. 뭔지. 지네 예. 같은 거예요? 예. 지네 같은 거? 아주 그 아니. 아, 일종의 새우. 맑은 예, 예, 곳에 사는 그런. 예. 여기 남한강가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기 여기 거기 아니고? 서울이 여기. 음. 지금 다들 자기 고향들이 생각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저는, 솔직히, 이럴까 봐. 나는 서울에서 강북에서 태어나고 계속 강북에서 태어난 동네 근처에서 사는데, 제가 태어난 동네를 못 가겠어요. 왜냐하면 서울이 너무 많이 변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같은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그 북수원의 이몽리라는 곳에 친가도 있고 외가도 있어요. 아랫마을, 윗마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엄마가 서울 사람인데 그 수원으로 피난 가서 그 6.25 때 우리 아버지가 야학 선생님이어갖고 둘이 연애해갖고 결혼을 한 거예요. 아랫마을, 윗마을,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그래서 아랫마을에 친할아버지 댁이 있고 그 윗마을에 외할아버지 댁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수원 인천간 고속도로가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마을이 뭐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학교 다니기 전서부터 제 남동생이 연년생인데 툭 하면 이제 그 친가나 외가로 몇 달씩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계속 그 이제 애기 동생이 이제 그 오남매니까 거의 뭐 그 2살 터울이래 봤자 거의 연년생이에요. 막 낳고 뭐 막 집도 뭐 새로 뭐 옆에다 또 짓고 뭐 그때 다들 너무너무 제가 이제 저는 6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6.25 때 그 발발한 지 10년 후니까 다 폐허가 되고 초토화된 데서 어쨌든 아둥바둥 먹고 살겠다고 하던 가장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시절에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젊은 애들이 뭐 이런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느니 뭐 희망이 없다느니 자기네 부모보다 못 살 수밖에 없다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속으로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모 세대가 얘네들을 보면 얼마나 가소로울까. 가슴은 치지. 나 또한, 그, 지네들이 보기에는 서울에서, 무슨 아파트 가지고, 그,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세대 또한 정말 고생 안 한 게 없지 않아요? 진짜 IMF에 뭐에 무슨 뭐 광주 또 이제 우리 세대는 광주 사태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가 광주 사태라고 그랬다 그때 욕을 오지게 먹었잖아요. 아니, 그 난리를, 광주 사태라고 하든, 광주 의거라고 하든, 우리에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든, 그때는 정말 대단한 진짜 국가가 어떻게 무너질 것 같은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기에는, 어, 그냥 담담하게 쓰셨지만, 뱀 이야기가 처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기라면, 늙으니까 고향 생각이 나서 고향을 찾아가 봤다는 이야기. 제가 태어난 곳은, 그 중앙일보사, 그 서대문, 그 서소문 가는, 거기 근처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거기가 진짜 적산가옥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았고, 2층은 다담이었고, 아래층은 이제 온돌이었는데, 우리 집이라고. 그게 우리 집이 아니야. 그 방학 한 번 우리 집인 것 같아. 그것도 내 생각에 새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 여동생이 이제 저랑 3살 터울인데 걔가 태어날 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걔를 2층 다다미방에서 낳을 수가 없으니까 아래층 그 온돌방으로 이사를 와서 낳았던 그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근데 그 적산가옥은 뭘 보고 적산가옥이라 하죠? 일본식, 아, 일본 사람들이 아, 살았던, 살다가 떠난 집. 예,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이제 저기 뭐죠? 그 일본식 집, 집을 다다미 있고 뭐 이런 일본 거. 사람들이 온돌이고 예. 2층은 다다미. 예. 저도 예. 그랬거든요. 아, 청파동이었어요. 음. 저는. 근데 그래요. 살아보셨어요? 예, 우리 저가 청파동이니까 청파동. 예. 그런 집이었어. 일본 사람들이 살다가 그러니까 빈집이잖아요. 그 우리가 들어가서 한 거죠. 그것까진 모르고 하여튼 그 나중에는 그 이제 나라에서 다 환수를 해가지고 이제 저기 매매 뭐 거래 이런 허가를 그런 걸 받아서 해서 살았을 아무나 거예요. 살았던 건 아니네. 예. 처음에야 뭐 그럴 수도 처음에 있겠지. 처음에 정신. 가셨다고 그래. 어, 저희 아버님이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 그런 얘기하니까 우리 외할아버지도 이제 친하게 지냈던 일본 사람이 이제 자기 저기 재산을 다 줄 테니까 그냥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싫다고. 이건 그때는 그거 자체조차도 그리고 이제 남한강가에 좋아하는 남한강가가 어디예요? 미사리예요? 양평? 여주 이천 이런데. 여주이천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양평. 사실 약간 좀 여기 일부러? 진짜 그대로는 아니고 네. 예. 그래도 그러니까 글은 또 이제 지금 최기령 선생님의 첫 번째로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데 재연성이라는 게 그럴듯함. 그러니까 허구가 소설이나 이게 사실 일어난 일보다 더 진짜 같잖아요. 그게 이제 그럴듯함, 그걸 개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이 뭐라고 할까, 좋은 소설일수록 진짜 내가 거기 그 시간에 구체적인 장소에 가본 것처럼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상과학 소설을 우리가 뭐 우주 같은 데 가본 적이 없잖아.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그 SF 소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걔네들이 다 무슨 카이스트 나오고 뭐 다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터키에 있을 때 그런 애라고 하면 안 되지. 근데 되게 젊어. 20대, 30대밖에 안 됐는데 이미 젊은 작가로 굉장히 뭐 상도 많이 받고 그런 이제 유명한 뭐 한강이 우린 젊다고 생각하잖아. 노벨상 받기에. 근데 그보다 한 뭐 20년 정도 젊은 소설가들이 그 터키에 초청받아서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어쩌면 이렇게 실감나게 쓸 수가 있지? 저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었거든요. 덕분에 그 지리산 남원 남한강가의 카페 그리고 이 커피를 마시고 여기에 또 선생님이 요새 불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셔갖고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찰나는 이제 불교에서 나온 용어로 굉장히 짧은 시간, 짧은 순간 아주 찰나에 뭐가 머리에 스쳤다.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생은 이제 생긴다는 뜻이고 멸은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교에서는 무상하다 그러잖아요. 그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 아, 항상한 것은 없다. 나는 지금 항상한 것 같지만 지금도 변하고 있어. 그죠? 네. 지금 제가 태어났을 때 이 모습 아니잖아요. 다 그냥 요만했었잖아요. 뭐 50cm나 되나? 근데 지금 그 1m 그 50, 60, 70, 뭐 80 이렇게까지 크고 그러면서 지금도 시시각각 다 변하고 있잖아요. 어제보다 하루 더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제 들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얼마의 여생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동안도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 있을 거고 사실은 이 겉모습만 변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많이 변했죠. 그쵸?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이었어요? 지금의 성격이었어요?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지금 지금, 나오기는 해도 음. 인기인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인간 승리, 그런 TV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가야 될 정도예요. 저는 이렇게 말을 많은 사람 앞에서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아서, 대학교 들어갈 때 정문 들어가는 게 정말 뭐라고 할까,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제 그야말로 뭐, 찾아보니까 정명공포증, 얼굴이 빨개지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공포증에 시달려갖고, 그, 이제 또 의식하면 더 빨개지고, 그리고 그냥, 또, 말하는 거 너무너무 여러 사람 앞에서 어려워하고, 뭐 이랬었는데, 어쩌다가 제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예,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앞에, 이렇게 모셔놓고 이야기하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지금 이런 성격에 제가 됐죠. 예. 하여튼, 고향이 아무리 그리워도 나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 천진난만하게 뛰놀던 고향 마을에 대한 애착이 헛된 꿈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로의 시간 여행뿐 아니라 과거로의 공간 여행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아, 그리던 고향을 보지 못했다. 기억에 남아있는 고향 마을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사라진 고향이 그리울 뿐이다. 아, 요거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이 아무리 그리워도 고향에 가봤더니 그 옛날의 고향은 아니지만 뭐 무슨 노래도 있어요. 고향이 뭐 그리워도 그리고 노래를 역시 그 못 가는 사람은 고향이 없어서가 아니고 접수가 수 없는, 상태. 예. 근데 여기는 고향에 갔는데 내가 찾는 고향이 없는 거죠. 그게 벤 타고 오는 차 아니니까? 아니요. 아니야. 근데 벤 얘기라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어. 제가 사실은 이거는 이 글 하나 목표로 쓴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시공간 옛날에는 시간하고 공간을 따르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결국 시간과 공간을 같이 취급하거든요. 근데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공간. 근데 이제 요새 공간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제 시공 그에 관한 이렇게 글을 쓰는 중인데 이제 일부 이해화하는 쓰는. 네. 추락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지금 이 양자물리학 네. 양자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명이에요. 네. 80억 명 좀 넉넉 잡고 100억 명. 100억 명을 공간은 이렇게 우리 원자로 되어 있다 물질은. 근데 그 물질을 쪼개보니까 원자, 핵과 전자가 나와. 근데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먼 거예요. 근데 이건 빈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속에 있는 모든 공간을 싹 없애서 사람 몸속에 있는 모든 공간을 싹 없애갖고 딱 뭉치면요. 영화는 조약달 하나밖에 안 된대요. 100억 명을 뭉치면은. 그러니까 근교에 여기서 이제 물질적인 거 다 녹아내리고 수분 다 아니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공간을 싹 없애면 이게 그- 물도 이게 무슨 하여간 빈 공간 자체를 없애는 게 물도 그냥 공간인 거죠. 그래서 색즉 시공이라는 말이 결국 우리는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전부 다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 원자를 쪼개보니까 그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이 좀곧 네, 제목이 공간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래서 이 제목이 공간 여행인데 결국은 이제 자신의 어릴 적에 그 고향 마을에 시간 여행을 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제목으로서 좀 어떤가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음. 그,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음.
하여튼 여러 가지를 그 최기령 선생님 처음 발표하셨는데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네. 네. 혹시 윤민정 선생님은 뭐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음, 그 옛날에 그 네, 고향, 그러니까 네, 그 다 자연이잖아요. 예, 자연 속에 그 물고기라든가 모든 그런 함께 이렇게 지나가는 살고 있는 그런 속에서 지금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과학적으로 너무너무 발달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발달한 만큼의 그 사람의 마음도 음, 그냥 이렇게 좀 변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옛날 그 마음이 그 과학 뭐 이런 거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변하지 말고 그대로 음,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음, 항상 있는데 그 사람의 음,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그 자연 속의 고향 굉장히 좀 그리운 것 같아요. 예, 예. 음. 감사합니다. 예, 또 이제 제가 한 분씩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광복 선생님 하실 차례인데 제가 요 파일을 열어서 보고 다른 분들은 나는 카톡을 보냈어요. 예, 예. 아주 짧게 썼기 때문에. 김광복 선생님 글이 안 나와. 음, 금방 올리는 거. 네. 카톡에 올린 거. 음. 십니까, 이건? 아, 잠깐만요. 순간 대표님. 자, 보이십니까? 네, 윤민정 선생님 보이세요? 예, 네, 네, 보입니다. 네, 예, 읽어보세요. 네. 네. 이건 저기 5월 초 연휴 때 음, 1박 2일로 저기 낙동강 이렇게 음, 12경이라고 있더라고요. 아, 그때 왔다 네, 이렇게 다 한 군데씩 돌려보면서 네, 네. 낙동강 12경 탐방기예요. 낙동강 12경은 순위가 절경 위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얼숙도에서부터 올라오는 이치에 따라 정해졌다. 선정위원들이 상징적이고 균형적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선정한 것 같았는데 경이라는 단어를 무색해한 것도 있다. 이번 낙동강 12경 탐방 여행을 통해서 인간의 삭막함을 되돌리는 것은 자연이다. 인간의 미래는 자연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강변을 잘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체육공원과 생태공원을 만든 것이 콘크리트로 도배를 하여 오히려 동식물의 터전을 없앴다는 생각이 있다. 이러한 일이 계속 벌어지면 인간은 더 삭막해지고 미래는 더 암울해질 것 같다. 글을 읽는 것은 여행하는 것과 비슷하다. 아니, 여행하는 것은 글을 읽는 것과 같다. 하였다. 유학의 깊은 시대 깊은 곳에서 도가의 무의자연을 노래하였다. 낙동강의 정치가 그러하다는 것이다. 도산소원에 연결되는 얼촌나루에서 세계 이항이 뱃놀이를 하면서 무의사상을 노래한 것이다. 흐르는 강물조차 숨죽인 달밤, 심을 통해 내면의 고요와 만나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해 흥을 돋운 것이다. 낙동강의 역사는 보부상들의 장사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부산의 구포나루에서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고등어, 소금, 밀, 쌀들이 실려지면서 낙동강은 젖줄이 되기 시작했다. 육경, 삼은진경은 하원직으로 보통 불리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피아노가 유입된 곳답게 피아노 조형물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 옛날 대구 지역 관문이었던 삼은진 나루터의 주막촌에서 파전에 시간이 맞지 않아 맛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지만 강가에 놓인 데커 둘레길은 시간이 없어도 걷게 만든다. 고목, 팽나무와 주막촌, 피아노와 데크길, 옛 정치와 현대의 정서가 잘 어우러진 곳이
육경이다. 상주는 영남과 서울에 있는 교통의 요지다. 옛날 가거를 보러 가던 선비들이 이곳 상주에서 하루 머물고 세제길에 목숨을 걸고 넘어가는 곳이라 장이 자주 열리는 상업의 중심지다. 항지에서 발원된 물이 이곳 상주에서 이름을 얻어 낙동강이 되며 구경 낙강경과 십경 경천경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낙동강의 역사박물관은 낙동강의 모든 곳에 담았다. 건물 내부에 작은 아이들의 놀이시설과 옛 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억압된 자유를 팔경 선악장에서 모았다. 자유롭게 나뉘는 해평 두루미와 매학정 마당 입구에 매여 있는 마른 어린 강아지의 비애가 대조를 이룬다. 다가가 쓰다듬어 주자 힘차게 반기다가 우리가 발걸음을 돌리자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다리에 보는 강아지는 수도 없이 관광객들과 짧은 조우를 통해 가는 모습을 안 보는 것이 덜 외롭다는 것을 알았나 보다. 아침 저녁으로 주인에게 사랑을 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안을 했지만 내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칠곡 호곡보의 호곡경은 나라 사랑을 하자는 취지의 호국 기념관을 만들었지만 애국심이 덜한가 돌려보지 못했다. 일경 얼숙도는 새가 많고 물이 맑다 하여 이름 지어졌다. 크고 작은 모래톱들이 갯벌을 만들고 기후도 따뜻하여 170여 종 14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는 곳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동남아 최고의 철새 두레지였는데 공업화와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 인간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공업화의 상징적인 부산 인근의 낙동강 2345경은 낙동강 12경을 무섭게 한 곳이다. 자연의 절경이 아닌 사람을 위한 체육공원 정도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오경 합천창경보 근처의 우포늪, 무심사에서 보는 천하절경, 도동소원 정도가 그래도 하달 볼만한 곳이 아닌가 싶다. 물의 기능이 식수와 공업용 수 정도로 한정되어진 요즘 강가에서 옛 기능을 보기는 불가능하다. 11경 삼강절경 역시 마찬가지다. 주막촌에 보거나 향순이 달리는 정도다. 12경 부용도에서 보는 하회 마을이 연꽃같이 보인다. 하여 부용대라 하는데 높은 곳에서 보는 마을 정도였다. 자전거로 국도 정주를 하면서 보는 낙동강의 느낌과 차로 낙동강 12경을 탐방하는 차이가 너무 달랐다.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어제 글이 좀 중구난방이 된 것 같습니다. 12가지를 다 소개하려니까 생각이 12가지로. 예, 아까 뭐 12경 탐방이니까. 네, 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뭐, 김광보 선생님은, 지난번에도 이제, 여러 번 감동적인 글을 써서, 발표도 하시고, 올려주시기도 하셔갖고, 이제 잘 아실 텐데, 누가 질문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신 거나, 땀이나. 12경을 얘기하시면은 이렇게 단락을 좀 떼주셨으면은 예.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겠는데 이게 막 뭉뚱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지도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낙동강 네. 12경을, 예. 그래서 제가 이거 1경부터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네. 한 번 더 집중해서 보라고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저기 뭐야. 정신 없죠. 우리 애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래서 너무 나이가 있잖아요. 아니, 나는 그래서 이게 혹시 뭐 1, 2, 3, 4, 5가 이렇게 합해져 있고, 우리는 지금 예. 낙동강이라는 곳에 안 사니까, 예. 그 낙동강이 어떤 지형을 갖고 있고, 어디, 경상도 어디를 흐르고 있는지도 지금 잘 모른단 말이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론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예, 그쵸? 지금 권승호 선생님이 잘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낙동강 12경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절경 위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을숙도에서부터 올라오는 위치에 따라서 정해졌다라고 예. 한 것도 을숙도가 부산에 있는지 가보신 분? 철새도래지.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낙동강이 부산에도 있었구나. 우리는 보통 낙동강은 어디에 있는 걸로 알죠? 경북? 안동. 안동. 보통 안동에서부터 안동이라. 해갖고 네, 상주, 네, 구미, 네. 저쪽으로 이제 구미에서 저 저쪽 낙동강 진주. 전투는 어디서 벌어진 거죠, 그러면? 거기 유명한 전투가 네. 칠곡 여기 호격경. 칠곡이에요? 예, 거기서 어, 거기 호국경 거기가 음, 뭐 그러니까 전선이 전체였지만은 그 네, 전투가 가장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낙동강이란 낙동강 오리알. 하고 그 낙동강 전투 정도 오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 20살쯤에 그 부산 사는 친구가 이제 그 초대를 해서 그 부산 을숙도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예. 진짜 그 갈대밭이 막 이제 펼쳐져 있고 그랬던 거기도 나는 낙동강인 줄은 지금 선생님이 쓴 글을 보고 알았어요. 예. 선생님,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그게 것은, 그거 이제 단락이 아니고 1페이지, 2페이지인데 잘못 썼구나. 여기 저기 프린트 네. 하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네. 여기가 아, 페이지 네. 나는 게 좋다는 페이지 나는 걸로 네. 했는데 윤민자 선생님이 질문하신대요. 예, 예. 네. 그 낙동강 12경을 그 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좀 간단하게 요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내 지도를 너무 간단하게 궁금해. 조금만, 그죠, 지금? 네, 선을 요렇게 그어가면서 표시를 조그맣게 하나 넣어주시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요거 다음에 잘 정리해 갖고요. 지도까지 해서 한번 카페에 한번 올릴게요. 톡에. 카톡에. 그냥 이거는 실패한 글이니까 더 좋은 걸로 해서 잘 써서 올리고. 아니야. 그 낙동강 12경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낙동강 12경 공부를 선생님 덕분에 하게 됐고요. 이 낙동강 12경이라는 게 제가 지금 누가 그 올려놓은 거를 뭐 이런 게 있네. 아니 그림이 많아요. 예, 저도 예, 찍어놓은 게 많은데 예. 이건 너무 분량이 엄청 나가갖고 그 몇 개 잘 찍은 것만 올려주시고요. 제가 그 여행 글쓰기에 그 블로그 하나를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여기에 사진을 엄청 찍어서 올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제2경, 3경, 4경, 5경. 잠깐만요. 이게 자전거 여행할 때는 참 경치가 좋았어요. 네. 근데 이건 어떻게 갔다 오신 거예요? 이건 이제 네. 낙동 참고로 하면서 그거 보니까 낙동강 12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로 이제 이번에는 이제 12경부터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누구랑? 와이프하고. 네. 네, 그런 거를 써주셔야죠. 아내와 함께, 낙동강 12경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부터 해가지고, 12경을 다 말씀하실 생각하지 말고, 몇몇 경치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런 것들 빼고, 그 중에서 내가 진짜, 이제, 내 인상에 남았던 곳, 그리고, 다시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는 꼭 가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에 삼문진경이라고 있어요. 대구에, 대구 학원지구라는데, 거기는 참 좋더라고요. 거기는 뭐 그냥 주막전도장 형성되어 있고, 둘레길에 이제 강가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잔도길이 아니고 강가에다 다리를 이제 만들어 갖고 했는데 정말로 시간이 없어도 걷고 싶을 정도로. 네.
자, 시간이 이제 벌써 1시 29분이 돼서 1시간이 지났는데요. 저기 뭐야, 그 권승호 선생님까지 한번 읽고 그리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를 맨날 못 해가지고 잠깐 짧게 그냥 했어요. 그리움이 깊은 바람이 분다. 서늘함이 옥수수 여기지 않는다. 구름도 낮게 들여오질 거다. 얼음의 속도로 올려본다. 집으로 가는 길은 몸도 마음도 바쁘다. 급하게 마무리할 일도 없건만 주변을 살피며 여의도 보려고 난도 하는데 무엇에 쫓기도 종종 내려가느냐. 잔뜩 내려앉은 하늘은 집에 도착하는가 동시에 비를 흩뿌린다. 가만히 창밖으로 시선을 보낸다. 여름철 장마처럼 쏟아지는 비, 잠시 비멍에 잠겨본다. 비 때문인지 바람 때문인지 뭔지 모르게 마음이 울적하다. 단어 여름을 알리는 첫날 음력 5월 5일에 지내는 명절이라고 아버지께서 어릴 적에 일러주셨다. 시골에서는 큰 행사를 했다고 하셨다. 그런 연유 때문일까? 요즘은 아버지 생각이 무척 든다. 마침 아버지 제사가 하는 날이다. 자식들이 당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을까. 많이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안아드리고프다. 아버지는 내게 유독 관대 하셨던 것 같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잘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겁니다. 칭찬에 겁없이 정말 잘하는 줄만 알고 살았다. 아쉽다. 아버지께 물어볼 걸 내가 어떻게 살아가래. 바라는 거지. 아버지, 저 잘하고 있지요? 그립고 아주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게 얘기만 나도 이렇게 눈물이 나요. 아니, 아버지, 그러니까 많이 그리움이 깊은 면이 아니라 그냥 그리운 음. 아버지라고 하면 더 금방 들어왔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잘 쓰셨는데, 바람이 분다. 서른함이 옷깃을 여미게 한다. 이게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이름이랑 날짜를 써드렸어요, 위에다가. 네. 2025년 5월 23일 근처 어디겠지라고 알겠지만, 이제 10년 후에 자식이 읽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엄마가 언제 이 글을 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어, 어,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단오, 여름을 알리는 첫날. 이게 몇 년이지? 이게 또 궁금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독자로서 궁금한 것들을, 그래서 내가 읽고, 내가 독자로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은데, 쓰자마자 읽으면 나는 내가 쓴 거니까 다 알아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읽어야 내가 이거 언제 썼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런 걸 썼었어.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어. 오히려 이제 나의 과거를 소환하는 그런 이제 동기도 될 수가 있죠. 네. 예. 보통은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쓰는데 엄마라는 말만 해도 이제 눈물이 난다. 뭐 요새 트로트가 얼마나 열풍입니까? 거기에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소재로 되는 그런 노래는 뭐 다들 눈물바다를 이루고 그러는데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럼 동의를 하는 마음 좀 들고. 또 음악가시잖아. 누가 불러도 바람이 온다. 이소라. 높이 예. 여기 한다. 뭐 이게 충이 노래 가사가 멋지다. 시적인 느낌도 있고, 뭐야,
정서, 감정, 음. 예, 그걸 따라서 내 예, 예. 감정을 따라서. 근데 그 또 짧고 음. 요새는 이렇게 글을 길게 안 쓰고 자꾸 짧아지는 것 같아요. 네. 짧은 글 속에 음. 이렇게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참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 그 느티나무처럼. 짧, 저는 그때 너트리남보다 헌책이 있죠. 헌책 거기 예찬. 더 좋았어. 오경식. 음. 오경식이가 쓴 거죠, 그거? 맞죠? 아니, 박상우. 그래, 진짜? 그날 안 와가지고. 그날 안 하죠. 우리 은사보살님이 응. 지적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쓰는데 왜 안 쓰지? 이러면서. 참 잘 썼어. 응. 감사합니다. 그런 남편을 그러니까. 기르고 계시잖아. 시봉하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보호자라 어디 가면은 운전해주고 여기도 쫓아오잖아요. 네. 저는 그 딸이 없어서 그런지 음. 아들만 있잖아요. 근데 아들하고 아버지는 사실 서열 관계가 굉장히 심해요. 동물적으로 딱 그냥 이게 그냥 이거 하나에 쫙 이렇게 이게 잡혀야 돼요. 위아래가. 그런데 거기서 뭐 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배우기를 그렇게 못 배웠어. 엄부, 자모 이러잖아. 맞아요. 자부, 엄모 이렇게 나오는 적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반대했어요. 딸만 5인데 아, 아버지는 딸을 막 이렇게 네. 해주는데 엄마가 엄마가 조신하라고 그러고 맨날 나가면 뭐라고 하시고 막 그러니까 그럼 몇 대 딸이었어요? 저 넷째 딸. 어. 근데 유난히 큰 언니하고 저하고 좀 덜렁거리고 조금 남성 기질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고 그랬어. 이제 딸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저희 아들한테 칭찬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잘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근데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건 못 해요. 우리 50년 지금 만나면 그렇게 넌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것뿐이 안 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딱 느낀 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아들뿐만 아니라 이제 손주까지 있으니까 걔네들한테도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손자 칭찬을 하시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손자 앞에서 아들 칭찬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할아버지가 인정하는 우리 아빠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엄마. 또 아니 그걸 더 잘하고 싶다. 근데 그건 자기가 푼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잘하고 실패하는 거지. 있었으니까. 아니, 또 잘한다고 말해주시는데 왜? 여기 있을 때만 잘한다고. 나는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들이 자식들한테 아무리 잘해도 엄마들 눈에서 보면은 부족한가 봐. 난 딸만 소리를 해서 잘해주는데 더 잘해주라고 그래. 어떻게 잘해주시는데요?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을 많이 주죠. 이렇게 뭐 어떻게 딱 얘기하는데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이제 정감 있게 하고 이제 저 정을 좀 많이 주는 편이고. 따님한테? 응? 따님한테? 예. 돈을 많이 주세요. 아니 이제 돈을 많이 주는 건 아니고 돈은 이제 타선의 입장이 되지. 그래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뭘 잘해줬다기보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철모를 때는 그냥 자랐는데 이제 뒤늦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엄청 많이 사랑했다는 걸 이제 아니까 이제 효도를 하고 싶은데 안 계시고 내 마음이 더 많이 아픈 거다. 지금 이제 네, 맞아요. 구체적인 어떤 행위보다는 아버지 사랑 마음.
좀 아쉬운 거는 그 이 전체가 그리 잘 짧기는 하지만 이 추억 1월경에서 보였던 소원 그래서 아버지 음. 보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음. 그게 좀 조금 더 보강됐으면 좋겠는가. 그 맨 마지막에 아버지는 내게 유독 관대하셨던 것 같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잘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다. 그 칭찬에 겁없이 정말 잘하는 줄만 알고 살았다. 아쉽다. 요거잖아요. 아버지께 물어볼 걸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셨는지 답을 알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셨을 것 같아요? 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격이 조금 이제 음. 남성적이니까 음. 그 뭐야 잘할 수 있다고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딸들 중에서 음. 당신한테 음. 좀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들 같은 딸, 응, 응, 예, 뭐를 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그 뭐야 맨날 한 이게 뭐 예전엔 넌 뭐 하고 싶니? 그러면 뭐 남자애들은 대통령 그랬잖아요. 근데 네. 저는 조종사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조종사, 어제 해도 잘했을 것 같아. 왠지, 그 여자 비행사, 김경호인가, 윤경호인가, 예. 저도 그래. 아, 그래? 그래서 그것도 한번 써봤어요. 내가 어, 김경호에 대해서 한번 써보기도 했는데 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아버지가 더 이제 얘가 뭘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 그냥 자, 내버려둬. 그러면 이제 저기 뭐야. 권승호 씨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는지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럼 이게 싸서요? 그거 이상한 거는 음. 나이가 드니까 결국은 무슨 큰 성공이니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행복, 그 마음 편히 잘 사는 게 예, 어떤 고통 같은 거 겪지 않고 살았으면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좀 쳐다보지 마세요. 정답은 보살님한테 있고 제가 했으면 참. 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시면 돼요. 예. 지금 내가 부모잖아요. 내가 네.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래. 뭐 큰 성공을 하기를, 뭐 떼부자가 되기를, 뭐 권력의 정점에 서기를.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난리법석인지 모르겠어. 최고의 말로를 계속 보면서. 나는 진짜 내가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소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 그런 능력이 없는 게, 너무 나는 행운이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나 여의도에서도 가까운 데 살고 있잖아요. 그 동네는 뭐, 저기 뭐야, 무슨 세미나나 이런 데밖에 간 적이 없는데, 거기를 내가 정치하러 드나들었으면은, 얼마나, 이제 지금 이 하루하루의 일상이 나는 지금 너무나 만족하고 좋은데, 진짜 네 명에 못 살까, 그런 생각. 그리고 서로 이전 투구하고 서로 헐뜯고, 흉보고, 그냥, 남 이간질하고, 진짜 불교에서 말하는 나쁜 거란 10가지 악은 다 하는 그런 집단과 무리에 휩쓸리지 않은 것만 해도 나는 진짜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네. 국회의원 하시면 잘하실 겁니다. 아니, 저는, 저기 뭐죠? 아까 대통령 얘기를 하셨는데, 예, 솔직히 말하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돼서 나는 선덕여왕처럼 잘 되기를 진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대통령이잖아. 선덕여왕, 진덕여왕, 신라시대 여왕 이후로는. 그리고 내가 뭔가 그 사람이 또 그 공약집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학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제가 헝가리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 특사로 부다페스트에 와가지고서
헝가리에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문화원이라고 사람들이 말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땐가 되기 직전인가 하여튼 그 한국문화원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수첩공주라고 우리가 또 나중에는 막 또 미워했잖아. 맞아. 네, 근데 그 수첩에 꼼꼼하게 적어갖고 그거를 다 실천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나름대로 그 오늘 제가 그 무슨 저기 AI한테 내가 누구니 그렇게 물어보라고 누가 질문을 가르쳐줘. 여러분들도 한번 나는 이름이 뭐고 누구야 나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거를 그 AI한테 시켜보세요. 그런 질문을 해보라고 지금 AI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그 질문을 줘서 해봤더니 한국학의 데모. 뭐, 그렇게 써놨어요. 예, 예. 어디 이제 기사에 났겠지.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걔가 다 네, 모아갖고 네, 이제 네, 설정을 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그런 엉뚱 허무맹랑한 최순실 같은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한국학 그 콘텐츠도 죄다 어떤 이상한 그 놈한테 죄다 갖다가 그 이제 그 저기 뭐야 착복 비리 뭐 이런 데다 쓰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기다렸는데 이제 그 잘 안 된.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박근혜보다 못할 건 또 뭐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대통령을 하고 있거나 할 사람이거나 보다 못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간 거지. 우리가 내 인생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그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와서 지금 이 나이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그들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다. 물론 뭐 그들보다 잘난 것도 없겠지만 그들보다 못할 것도 없다. 이게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만이 존귀하다 그런 뜻인데 직역하면 그 나는 나 혼자만 대단히 존귀하고 존엄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나은 거야. 다 나라고 그러잖아요. 너라고 하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붙여 이듯이 다 대통령이고 다 그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자부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조금 한 10분 쉴까요? 네, 네. 네, 윤민자 선생님 차례입니다. 이거 있네. 두 개인데. 네, 네, 안녕하세요. 윤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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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940년생입니다. 네, 야, 아까 어떤 50년생, 선생, 60년생, 40년생 다 있네. 네, 예. 네, 아까 최길령 선생님 50년생이라고 하시고, 또 우리 정진원 선생님 또 60년생. 음. 네, 제가 이 나이 되도록 그 한 번도 그 다리를 다쳐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아무튼 그 좀 넘어져서 다리 다쳐서 좀 힘든 일을 조금 적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다리 부상으로 제목부터, 아들 집에, 제목이랑 이름, 어, 예. 네, 제목 나그네 윤민자. 뜻하지 않은 다리 부상으로 아들 집에 온 지 온 2달하고도 20일이 지났다. 병원 오가는 길 위에 아직 밖에서 걸어본 적 없이 15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진녹색으로 변해가는 숲만 내려다보는 매일이다. 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딸의 방문일. 엄마, 바깥 날씨 너무 좋아. 다음 여행지로 떠난다는 생각으로 우리 집에 가. 갑자기 얼떨결인데 덜이라고 네네, 썼네. 잘, 괜찮아요. 예. 얼떨결에 진보딸이 챙겨 떠난다. 며느리는 외출 중이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본다. 주차장에 내려오니
왜 갑자기 눈물이 나는지. 오빠 헤어지는 것 때문에 눈물 나는 거야? 이제 딸이 물은 거예요? 아니, 그냥 목발 짚고 나서는 자신이 너무 처량해서 엄마, 불편한 엄마가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면 슬프지만 서로 모신다는데 휠체어만 탔을 때 열심히 뒷바라지하며 병원에 데려다 준 아들 내외도 고맙고 다른 여행지로 떠나자는 딸도 고맙다. 인생은 나그네 길인가? 좀 더 익숙한 걸음걸이로 이 생에서의 여행 종착지 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며 열심히 목발 짚고 걷기 연습한다. 네, 아우, 잘 감사합니다. 쓰셨어요. 지금 뭐지, 추억을 회상하는데, 선생님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열심히 그 걷기 연습을 하는 것까지, 실천 그 모습까지 보여주셔서 아주 훌륭합니다. 예. 자, 질문해 주세요. 빨리 나오세요. 김옥경 보살님이 빨리 나으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음, 벌써 2달하고 20일? 석 달이 네, 다 오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언제 난대요, 보살님? 지금도 이제 물리치료만 남은 거예요. 근데 아니, 이제 요즘은 네, 음, 물리치료도 별로 안 잘 안 해요. 해도 되고, 네, 어, 네, 이제 2주 후에 한번 병원에 오라고 하셨어요. 거의 다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언제 만났어요? 생각하기에는 음, 네, 될 수 있는 음, 음. 음, 기부스럽 지금 겨우 기부스럽 네, 네. 음. 7월에는 네, 나올 수 목발 있지 않을까? 7월에. 7월 예, 아무튼 분발해 예. 보겠습니다. 네, 음. 근데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나이 때까지 한 번도 다리를 다쳐본 적이 없으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진짜 운이 좋고, 그만큼 또 네, 잘 선생님이, 썼던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면서, 살아오신 거죠.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뭐 깁스해보는 게 어릴 때는 또 꿈이지 않았나? 저는 그랬어요. 저는 왜 안 아프지? 아니 내 짝이 초등학교 때 저기 뭐지? 한동안 결석을 하더니 오른손을 깁스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걔 막 그 숙제도 적어줘야 되고 온갖 수발을 다 들어줘야 되는데 걔가 너무 부러운 거야. 국민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기부스를 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육교 다리에서 놀다 떨어졌대요. 그 육교를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넘어지면 팔이 부러지나 궁금해하면서 나도 부러지겠다. 한편으로 부러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잘해주고 막 다 막 공주처럼 막 다 써줘야 되고 막 뭐 심부름 해줘야 되고 막 이랬으니까. 음, 근데 이제 지금 네, 이게 세 가지 이야기예요. 그동안은 이제 아들 부부 집에 이제 2달 20일 동안 있다가 지금 이제 딸네 집에 그 여행을 가신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저기 뭐야 아드님이 그 엄마를 막 너무너무 그 잘 케어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못 나오시니까 이제 수업이 끝나면 뭐 이제 자주 한 번씩 전화를 드려갖고 이제 근황도 물어보고 또 이제 우리 수업을 어떻게 이제 들으셨는지도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아드님이 늘 거의 이제 같이 이제 그 케어를 해주시고, 정말 내가 보기에는 딸보다 더 딸 같은 아드님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학자세요. 일본 학자. 예. 그 아들 부부가 다 일본학과 교수님이세요. 선생님도 일본어 선생님이고, 예.
어. 그리고 또 이제 며느리는 거의 이제 뭐라고 할까? 신세대 며느리? 무슨 며느님이라 그랬지? 시며느리, 예? 시자가 며느리한테 붙었어요. 시며느리. 아, 시며느님, 시며느님이래요. 시며느. 다 그렇지. 며느리가, 이제, 선생님은 굉장히 불교를 열심히, 이제, 믿으시는데,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선교하러 그 다른 나라도 자주 간대요. 특히 일본에 선교하러.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저기 뭐지? 비행기 값 좀 보태달라 그런대요. 그래갖고 또 선생님 보태주신대. 그러면 막 가서 자랑한대요. 우리 시어머니 불교신데 저 선교하러 가는데 비행기 값 보태주셨어요. 그러면서. 저기 예. 자랑할 만하네. 예. 진짜 아유. 나는, 정말 신세대 고부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할 예, 만한. 대학교 교수님인데 그 며느리가 꼭 선생님이 그 싸준 도시락을 들고 가서 또 그 도시락을 그렇게 잘하는 아유. 그래서 분가한 지도 얼마 안 된 때예요. 그동안 한 20년 같이 사셨다 그랬나? 그랬는데 네. 이제 계속 이제 같이 살자고 그랬는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갑자기 다리를 다치셔서 아들네 집에 가서 같이 살게 아유. 돼서 며느리 기도가 들어준 게 아닌가. 시어머님도 대단하시고. 예, 예, 진짜, 아유, 나는 아유. 너무너무, 대단하신데. 그러니까. 시며느님, 시며느님과 뭐, 어머니. 아유. 아유. 시며느님과 어머님. 완전히. 선생님, 그거 시며느님과 어머님도 한번 써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 시면은. 아,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오는데 맞는 말인 거야. 따님네 집은 언제 가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왔어요. 어저께 이렇게, 어저께? 왜, 이제 목요일마다 오잖아요, 딸이. 그래가지고 예, 오자마자, 아, 엄마, 바깥 날씨 너무 좋아. 그냥 음, 또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 셈 치고, 음, 짐 간단하게 싸가지고 집으로 가자는 음,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아, 알았어. 이제 이러고 나오는데, 괜히 음, 눈물이 좀 자꾸 음,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이러지? 오빠하고 음, 떨어지기 싫어서 그런 거야? 이래서 내가, 음, 그것도 음, 아닌데, 내가 이러면서 이제, 그 음, 목발 짚은 모양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제 자신이 아무튼. 그래서 오면서 이제, 아우, 며느리도 없는데, 갑자기 가서, 오면은 좀 놀래겠다. 제가 이제 아들 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지. 이러더니, 엄마, 그래도 또 너무 좋아서 하하 웃을지도 몰라. 또 이러는 거. 그래서, 이제, 예. 그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카톡을 넣었어요. 며느리한테. 그동안 네, 고마웠다.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음, 오게 돼서 그날 그랬다. 그럼 밥 잘 챙겨 먹고 건강 조심해라. 이랬더니 음, 어머님 그렇게 갑자기 떠나시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또 음, 그냥 예 여기 이제 있다가 손자도 보고 그러다가 또 병원도 가셔야 되니까 또 네, 그리 또 오시라고 하면서 그래서 음, 고맙다 잘 자라 음, 이제 그랬어요. 예. 네. 하여튼, 예, 저기, 뭐야, 오히려 다리를 80대에 한번 다쳐보셔서, 안 돼요, 안 그것도 돼요, 안 돼요. 새로운, 이제 경험인데다가, 그걸로, 아, 네. 이제 아들에 대한, 또 딸에 대한, 건강에 대한, 아, 그리고 내 집에 대한, 그 네.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야말로 철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저는 이제 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 부부와 그 이제 딸이 서로 모시겠다고 하는 것도 요새 너무 이제 이제 진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음.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저만 탔을 때, 정말, 예. 네, 정말 조심하세요. 넘어지시는 거 특히 네, 네, 조심하세요. 네. 인생은 나그네 길인가? 이것도, 이제 내 집에서 살다가 아들네 집, 딸네 집, 이렇게 가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인가? 이렇게 쓰신 것도 좋고, 좀 더 익숙한 걸음걸이로 이 생에서의 여행 종착지, 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며 열심히 목발 짚고 걷기 연습한다. 이 생에서의 여행 종착지가 내 집. 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저기 뭐야, 박상구 선생님 오늘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도 같이 이제, 해보면서, 이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순 선생님, 예. 김은 선생님도 카톡에 써주셨어요. 산책하기 좋은 날. 이름? 김은순, 영시야. 집을 나설 때 잔뜩 흐린 날씨에 안개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가는 데까지 즐기며 가다가 못 갈 것 같으면 그곳까지 가면 되는 거야 라고 나에게 격려하며 영시함을 향해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다. 새벽이라 짧은 거리로 내비는 안내하였고 안개와 안개비는 미지의 길로 인도하듯 거쳤다 깔렸다를 반복하였다. 백담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니 어느 사이 뜨거운 햇살이 눈을 찌푸리게 하고 겉옷을 벗게 하였다. 내려오길 잘했다 생각하며 마을버스를 타고 백담사 주차장에 내리니 죄송합니다. 발걸음이 구름 탄 듯 경쾌하고 가벼웠게 숲속으로 나아갔다. 숲속 푸른 나무들 사이로 익숙한 숲속 냄새, 라일락 향기, 아카시아 향기, 찔레꽃 내음이 나를 행복 속으로 젖어들게 몸과 마음을 이완시킨다. 좋은 향기네. 욕심껏 폐를 크게 부풀리며 향내를 내 안에 가득 차게 하려 하지만 금방 내뱉어버리고 또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쉬려 하지만 아쉽게도 들여 마신 숨은 좀 더 빠르게 나가버린다. 뜨거운 햇살 밑으로 나뭇잎은 연두빛으로 반짝이고 나의 우주는 온몸으로 행복을 느낀다. 이 행복과 편안함을 오래 느끼고 싶다. 하산하는 사람들과 멋쩍지 않게 인사 나누며 걷다 보니 내 귀에 연불소리가 들려 반가움에 발걸음이 빨라졌다. 절에 도착해서 부처님 전 삼배도 올리고 잘 다녀왔다고 돌아가신 엄마도 부르고 언니도 불러보지만 어디로 가셨는지 대답이 없다. 영시함은 먼저 돌아가신 넷째 언니의 인연으로 엄마와 언니와 스님과의 옛 기억이 여기저기 깃든 곳이다. 큰 스님께서도 입적하시고 옛 인연들도 어디로 갔는지 법당한 부처님만 그 자리를 여여하게 계실 뿐 보고 싶은 우엄마 울언니 한가히 웃음 짓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다시 오겠노라 인사드리고 산을 내려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매년 5월 어버이날이 돌아오면 엄마 품속을 그리워하며 찾는 곳이 영시합니다. 백담사에 영시함이 있군요. 백박사에서 오세암 가는 중간에 아, 네, 아마 일단은 그랬구나. 네, 영시암까지는 그냥 응. 평지 산책길처럼 네, 올라가는 길목에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위상 큰 스님이 여기 뭐 수방사 전 충정사 주하냐 이게 네, 거기도 하셨어요. 같이 경험했어요. 활동 곳들 분명히 돌면서 그냥 누구 스님 도자 윤자 쌤 도윤수 네, 그거는 교우들 하여튼 네. 뵈면은 맨날 왔냐고 그러고 박수해 주시고 그러는데 충동사에서요? 아, 그럼
인적이었기 때문에 영자는 네네.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고 네. 여기는 자주 왔어서. 저도 처음에 좀 가기는 했었는데 거기에 따로 또 근데 법회도 하시잖아요, 군인분들, 열방 장성분들. 서울시로 넘어가. 이제 넘어가서 비구니 스님들 계신다. 보니까. 100불짜리를 하는데 근데 지금 열반 하셨어요? 네, 몇년 되셨어요. 왜 연락 안 하지? 당신이 내 연락을 하셨어야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200불짜리. 네, 다 아시고. 그래서 이제 언니하고 인연으로 질문해 주세요. 좋은 데 제가 엄마 생각을 다 물어요, 근데? 아니 지난번 시간에 엄마 하고서는 또 글을 읽었었잖아요. 네. 저도 이제 5월이 되면 저희는 이제 어머니를 물에 따로 안 모셨고 화장을 안 하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이제 그 인연이 많이 있어서 그쪽 가서 대신 이제 엄마를 찾는 거죠. 그 영시한 근처에다 뿌리신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말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위패도 모시진 않고, 근데 거의 그냥, 언니가 또 그쪽에서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저희 이제 엄마도 많이 계셨었고, 그래서 좀 이제 여러 해 또 계셨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또 이제 엄마 뵈러 막 새벽같이, 밤 늦게 막 차 타고 가서, 거기서 같이 생활하다가 막, 올라가는데. 네, 그래서 백담사에서. 1시간 정도 1시간에 걸어야 되잖아. 네. 근데 너무 좋죠. 제가 왜 이번에 사진 하나 올렸잖아요. 나무들 네. 반짝거리는 거랑 백담사. 영상입니다. 아, 네, 아. 그날 다 올라갔더니 역시 네, 모습이 또 글을 달라. 읽고 사진을 다시 생각하니까 뭐 다르게 문어커피도 느껴지네요.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예전에 커피 마시러 가야겠네. 네, 너무 맛있어. 아니요, 거기는 산책해서 가서 참 좋은 곳이에요. 백담사 다 온도 좀. 백담사에서 1시간 걸어가야 네. 돼요. 영시암에도 커피 마시는 데가 있어요? 백담사 말고? 네, 영시함에서는 그냥 이제 네. 기왕 하는 데서 무료로 무료로. 오면 이제 하고 거기서 그냥 백담사가 참 좋더라고요. 네, 백담사도 거기 좋고요. 공정한 가셔야 돼요. 네, 오세안 공정원에 가기 전에 그래서 백담사 주차장이 두 번 나오는데 두 번이 다른 주차장이거든요. 그냥 다르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는 마을버스 타기 전 네. 백담사 주차장이었고 거기 무슨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용대리 용대리 맞아요. 용대리 주차장 쓰고 옥대너 주차장은 백담사를 가는 마을버스를 타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읽다가 용대리. 아차 뭐가 겹쳤다 생각을 딱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읽어봐야 이제 내가 뭐를 이제 네, 놓쳤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요 이야기하고 이제 지금 이제 그 돌아가신 부모님 또 넷째 언니 인연 또 스님 이야기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결국은 인간은 뭐 이제 우리가 인도 여행을 하면서도 불교 공부 자체가 그 생로병사를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또 이제 공부도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과 바로 연결해서 그 박상구 선생님 글을 읽도록 했습니다. 예. 하수장 선생님 안 하시면 아니, 하수장 선생님은 그 조금 달라서, 먼저. 네. 읽겠습니다. 사랑과 다정함의 평양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강도 수잔 나누죠. 내가 데리러 갈까? 내가 만나러 갈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날이면 내 건강 상태가 좋은 날이다. 남들이 가지고 있다는 질병 대부분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는 건강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했다. 식사관리며 감정관리며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쩌다 외출했다 들어오는 가족을 데려가고 싶다거나 친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날이면 분명 체력과 감정의 상태가 좋은 날이다. 삶이 고단하지 않았던 날이 나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비 오는 날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막차가 끊어질 때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수 있었고
관심 없는 TV 드라마의 줄거리를 설명해도 귀 기울일 수 있었다. 그러나 건강이나 체력이 조금만 갸우뚱해도 내 다정함의 내비게이션은 동작을 멈췄다. 대답하는 것 자체가 건조하였고 심지어 비아냥거림도 거침없이 쏟아부었다. 모르겠는데? 글쎄요? 왜 그렇게 생각해? 이미 가지고 있는 다정과 배려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한 터라 중요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더 이상 배려해주고 다정스럽게 만남을 이어갈 에너지가 없었다. 달달한 사랑도 진한 우정도 모두 건강해야만 가능했다. 작년 초겨울 전립선암 4기가 내 몸 안에 벅차리로 들어왔다. 인기생이나 친구에게 전화가 와도 귀찮은 생각이 들고 나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에게도 건조한 대화만 주고받았다. 진통제만도 효과가 없어 마약으로 분류되는 진통제를 복용해야 하는 시기에는 습기야 나를 도와주는 간호사와 간병인에게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다. 자극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고통스러웠고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나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들은 아니었다. 아침에 여명이 밝아오는 풍경에는 짜증이 같이 밝아왔고 유명 베이커리 앞을 지날 때면 빵을 먹고 싶어하는 스스로에게 아가 치밀어 올랐다. 조직 검사를 받고 확정 진단을 받아 치료가 시작되고 고통의 강도가 낮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가족의 안부를 챙기게 되었고 슬쩍 동기생이나 친구를 찾게 되었다. 미안하고 고마운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먼저 걸었고 알고 있을 만한 동기생이나 친구들에게는 내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안부를 물었다. 혼자가 편하다는 말은 잠시 숨 돌릴 시간을 주어 의 다른 표현이고 내 사람들에게 보내야 할 사랑하거나 다정해야 하는 의무감에서 잠시 도망가고 싶다는 그런 표현이다. 상처로부터의 고통은 나의 어떤 습관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요구하였고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은 그 후의 행복과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다. 모든 이의 아픔에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아픔을 치료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부터 기인한 고통이 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닐까? 병만한 나에게 고통을 줘 나의 그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요구한다. 생각해보면 내가 병마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마로 인한 고통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다. 그래요. 내가 아픔이라고 느꼈던 고통과 대화하는 것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빠져나갈 수 없는 삶의 불문망 안에서 병마로 인한 고통은 회복한 후의 행복과 곱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다정함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스쿼트를 하고 러닝머신을 반복해서 걷기도 했다. 멋진 몸매는 애당초 원하지도 않았다. 피곤해서 쓰러지기 직전인 날도 집에 돌아가면 서로 사랑 가득한 언어로 안부 인사를 주고받고 반가운 동기생과 친구를 만나면 다정함이 넘치는 수준의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건강을 하고 싶다. 내 건강이 크기만큼 사랑의 크기도 커질 것을 믿는다. 단단해진 복근과 허벅지를 말라진 내 사랑과 다정함의 총량을 더 크고 단단하게 고쳐놓을 것을 믿고 오늘도 내 사랑과 다정함의 총량은 오늘 내가 피트니스에서 버텨낸 시간만큼 더 커질 것을 믿는다. 네. 네. 지금 아기 말기암 환자세요. 아, 그런데 너무 네. 건강하다. 그 믿어지세요? 난 아무래도 안 믿어요. 오진인 것 같아. 안 믿어도 근데 지금 치료가 잘 돼서 이 정도의 그걸 유지하시는 거죠? 의사들이 아주 열심히 고생하는 거지. 음. 세상에서 고생해. 사실 그러니까. 운전도 해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운동도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가 되셨죠? 얼마 진단받은 예. 5개월째 돼가지고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사실 제가 제일 힘든 거는 진단받기 전 단계. 나는 아파 죽겠는데 치료 안 해줘요. 어머. 조직 검사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야 정확한 진단명이 나오는데 그래야 처방이 들어가는 거죠. 네, 온 근육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살이 쫙 빠지고 음. 욱신욱신거리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치료를 안 해줘요. 그냥 진통제만 줘요.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마약을 줘요. 마약을 먹어. 근데 또 그 마약을 한번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온 병실을 다 드러냈어. 드러냈는데도 없어. 그래, 그 마약이라서 또 처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애를 먹은 기억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찾았어요, 결국은? 못 찾았어? 못 그럼 누가 가져갔나? 그리고는 간호사 멱살을 놓친 잡았어요. 거지. 간호사 안 준 멱살을 거야. 안 주면 알아서 이랬더니 의사 처방했어야 돼. 어. 고통이 그만큼 심했다는 거죠. 정말 아프더라고요. 근데 진단을 받고 이제 주사를 맞고 매일 약을 먹고 이렇게 근데 이 암이 전신에 다 퍼져서 저는 그 방사선 치료를 못 받았어요. 지금도 목뼈서부터 척추, 골반, 림프절, 간 여기가 전이가 됐대요. 그래서 방사선을 어디다 쏘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머리 빠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 자체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전립선이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니까 예, 그 의사고달이 도와준 것도 있지만 이렇게 피부도 고와지고 여성 아, 호르몬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했는데 도와주셨더라고 진짜. 수염도 사실 좀 깎아야 되는데 어. 요게 한 3일 하고 가니까 그 뭐야? 그럼 여성 호르몬을 처방해 주는 남성 건가? 호르몬을 억제시킨다는 거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니까 억제시키니까, 그래서 실제로 남성 호르몬을 보고 체크하는 PSA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4가 넘으면 암인데 네. 진단받을 때 제가 137이었어요. 엄청 낮죠. 근데 최근에 갔었을 때 수치가 0.22예요. 네. 근데 1 이하면 보자입니다. 아, 또 그래요? 전혀 남성으로 취급을 안 해요. 어머, 이제 뉴스나 이런 데 화학적 고세를 한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억지를 하는데 0.22가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담당 교수님은 0.0대로 가봅시다 이러시더라고요. 가난하고 이렇게 가난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속으로 이제 아예 자르지 인간은 아예 잘라라. 근데 많이 좋아졌고 그걸 또 고마워하고 있어요. 저희 아식구도. 그러니까 아플 때는 여기 썼다시피 내 몸이 아프니까 안 씻고 미안한데 남의 내 대신 아파줄 수는 없어요. 당신 마음이 아플 뿐이지. 애들도 뭐 그날로 뛰어올라오고 동기생이 와서 김장을 해주고 했었는데 동기생 그것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면 저는 군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못 가고 사관학교를 갔었고 공군에서 근무를 했는데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인간한 그 동기를 동기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대학 동기와 다르게 가족까지도 거의 동기생이에요. 저희들보다 더 친해 가족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겨울에 그 김장을 못 하게 되니까 동기생 가족들이 뭉쳐 몰려와서 김장. 아이고, 참. 아니, 그 고통이 어떻게 아픈 고통이에요? 고통은 많을 건데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편은 욱신욱신 거리는 게 전신에 있다는 거예요. 근육통. 그러니까 쑤시는 거예요, 근육통처럼. 쑤시는데 이렇게 저 통풍도 있거든요. 통풍,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게 다 있는데 통풍은 쎄해요. 아픈 게 쎄 하면서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마음은 그 온몸의 근육이랑 근육은 다 아파요. 근데 근육이 빠지면서 아파요. 또 얼마나 아프면 지금 근육이 엄청나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고로 암 진단 받기 전에 그 건강할 때 몸무게 103kg였어요. 근데 그렇게 뚱뚱하지 않았었어요. 근육이. 지금도 제가 90kg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더 안 찌고 더 안 돼가려고 이 정도 먹는데 그 병원에 퇴원해서 저희가 83kg였어요. 고3 때 몸무게가 제가 85kg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랐었는지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피트니스 운동을 하러 가야 되겠다. 혼자 내려와서 지하 1층 피트니스 데를 내려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못 가서. 죽겠다. 그리고 아이고. 근데 여기에 이제 상처라는 거를 그때 12월 27일 제가 12월 3일 날 들어가서 14일 날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그게 굉장히 아플 때죠. 정신없이. 그때 그 처음 습작 같은 시가 하나 있어요. 그 전문 치료거든요. 근데 이 시가 그 모든 이의 아픔에는 아픈 데는 뭔가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 아픈 걸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처로부터 기인된 고통, 고통에 대한 사유, 고통을 내가 직접 느끼고 경험하면서 일어나면서 그 느끼는 그 오감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닐까? 병마라는 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어서 나의 그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요구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내가 아픔이라고 여긴 것은 여긴 고통, 그 아픔과 대화하는 게 나를 찾아가는 여행길이 아닐까? 결국 빠져나갈 수 없는 삶의 구물망 안에서 병으로 인한 고통은 회복한 후에 행복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 나는 믿는다. 이런 내용이시죠. 네. 네. 그 나쁜 습관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진단 받기 전에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했고, 술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또 놀이해서 직장을 다니고, 그만 다니고 먹고 살만한데 죽어라 다녔어요. 그때까지 다녀야 되는 게 원칙인 줄 알고. 그런 왜 것도 있었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때는 그게 더 좋았어요. 왜?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수자 선생님 너무 피곤하다는 글도 쓰셨는데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쉴 수 있을 때 쉬세요. 언제 이렇게 하면 쉴 수 있을 때 쉬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고쳐야 되는 아픔이 아니라 그게 나한테 들어오면 분명히 나의 어떤 나쁜 습관, 나쁜 버릇을 버리라고. 버리라고 한 게 아니라 또 그게 더 늦게 우리 훨씬 형님들도 계시고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더 젊은 날에 온 거는 저한테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좋은 빨리 와서 빨리 알게 해주는 게 더 좋고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친구들하고 동기들하고도 더 좋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이렇게 정말 나았으면 하는 바람도 여기 있어요. 이 당시에는 조금은 너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 제가 얼마 전에 그 수덕사 김미렵 스님 김미렵 스님 글 일부를 조금 읽었는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수행을 하는데 그 마구니가 없으면은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구니를 통해서 그 악마라고 해야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제 진실한 수행을 도를 터득하게 된다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그만큼 성숙해지시고 내 인격적으로 좀 성장하고 뭐 이런 걸 느끼셨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암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몇 년 전에 면역이 많이 떨어져서 쉽게 얘기하면 밥 한 숟가락을 끓여 먹어야 속이 편했어요. 다른 걸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고 그냥. 그래서 눈도 팅팅 붓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악을 쓰고 막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제 갱년기랑 여러 가지 그냥 엄마 보내고 언니 보내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가정사 막 여러 개서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힘들으니까 그렇게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욕심을 딱 내려놨죠. 예, 그러고서는 운동 열심히 하고 예, 그래. 마음 편해갖고 예, 일도 욕심 안 부리려고 하고 되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예, 그게 내 삶을 바꾸면서 이제 좋아지신 생활 거지. 습관도 바뀐 거죠. 약의 도움도 약도 먹고 음. 이제 산책도 많이 하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옛날 원시 수렵 생활로 돌아가라. 지금 현대는 너무 많은 영양을 섭취를 하고 소비를 안 하고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니까 그냥 식단도 간소하게 그리고 당, 과일 옛날에 과일이 되게 귀한 거래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이 풍족하잖아요. 그래서 과일도 안 먹고 몇 년을 커피도 안 먹고 살짝 입만 대고 가도 벌써 먹었네 하고 일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혀에서 혀에 닿았다고 벌써 내가 나 커피 먹었네 하고 작동을 시켜버린대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게끔 막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버리고 좀 가볍게 하니까 건강이 좋아지더라고요. 지금 안 좋아 보이죠.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더 많이 가리는 게 많아요. 안 먹는 게 많고 그냥 조금 지금 뭐 앞으로 양보하고 우리 이 모임에 죄다 의사 선생님이 자기 몸으로 경험이죠, 네, 경험. 그러니까 경험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금방 이제 막 예. 힘들면 쉬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그런 시간이 네. 있어서 네, 마지막으로 그 하수잔 선생님. 네. 저는 정말 교수님이 뭐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얘기했는데 실은 뭐 이렇게 가슴 뛰는 순간도 많았는데 이상하게 어제 잠깐 써보니까 내가 너무 지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썼습니다. 네, 쉼표가 필요한 시간, 하루하루 위에 치여 산다. 일이 참 재미있었는데 요즘 푹쑥 숨쉬기 힘들 만큼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다. 숨통이 저여오던 어느 날 이제 좀 쉬어라고 뭔가 마음이 아우성을 친다. 그래, 그러자. 좀 쉬었다 가자. 몸을 공부한 내가 몸을 외면했으니 벌어받고 있는 기분이랄까. 뭔가 마음의 소리를 놓치고 살았구나. 미안해. 잘 살펴줄게. 하수잖아. 너무 간단하게 썼잖아. 간결하면서도 잘 쓰신 거지. 저는 몸을 공부했다는 게 참 궁금해요. 궁금해요. 어떻게 진짜. 어떤 공부가 몸의 공부인지. 실은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무용을 했어요. 그 이유인죠.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태권도장에 보낼 수도 없죠. 처음에 태권도장에 보내봤대요. 그러니까 애가 무서워가지고 화장실에서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학원에 보냈더니, 그러니까 4살 때 보냈다고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우리 집 건물에 5살 때쯤 돼가지고 무용학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다 이제 나를 데려다 놓고 난 거기서 놀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용을 시작했고 처음에 한국 무용하고 이렇게 뭐 발레 현대 무용하고 전공은 발레로 들어갔는데 나의 문제는 콤플렉스가 너무 많아서 몸에 대한 콤플렉스. 그때는 진짜 뚱뚱했거든요. 진짜요? 뚱뚱해서요? 대학교 딱 막상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살 빼라고 네. 문이 열렸어요. 깜짝이야. 또 들어오신 줄 알았어. 난 몸이 약해서 걱정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제가 한번도 살이 쪘을 것 같지 않게 그렇죠. 생겼는데. 제가 방학 되면 보약 먹는 날이에요. 보약을 끓여가지고 우리 언니들 나부터 특히나 내가 죽을 고비 3번 넘겼대요. 이제 막상 대학을 들어가니까 내가 온몸이 콤플렉스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단식 2번 해가지고 완전 살을 뺐어요. 그때 마인드 컨트롤을 45kg였는데 지금 딱 45kg예요. 그러니까 조금 빠지면 한 44? 절대 찌진 않아. 45.5에서 마인드 컨트롤이 딱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내가 무대에 설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발레리나는 본래 생명도 짧고 내가 그렇게 발레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괜찮은데 막상 서울로 활동을 옮기니까 너무나 대단한 발레리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난 어마어마하게 자주를 하면서 막 겉돌다가 제가 소매티라는 걸 만나게 돼요. 몸 학문. 즉, 내 몸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내 이렇게 발가락 아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전립선암이
전립선 쪽에 암이 생겼지 온몸이 아프듯이 발가락이 조금만 우리는 밟히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몸에 담긴 철학과 몸에 담긴 생각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화여대 그 뭐 무용과 교수님과 같이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이태리까지 가고 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국대 또 명상학과 가가지고 또 명상 전공 박사를 했어요. 몽상학부가 있어요? 영상학부. 네,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을 공부를 끝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참 내가 부지런해. 알면서도 지금같이 그러니까 교수님 가끔씩 나를 만나는 얘기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고 왜 이렇게 올인하냐고 근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첩첩산중이라 나는 몸과 마음을 쉬게 하려고 계속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정말 이 계단에서 쓰러질 뻔해서 순간 너무 어지럽고 가루가 해가지고 안 돼, 안 돼. 그래서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래 너는 잘 쉬는 몸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명상을 하고 매일 네 몸을 쉬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진작에 너는 왜 몸을 안 쉬게 하느냐고. 그래서 어제 교수님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내가 아차 싶어서 썼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전공을 해놓고 이렇게 나를 버려주는 만들었다 싶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네 교수님 오늘 네 한 소절 쉴 때, 쉴 수 있을 때 쉬십시오. 네. 이게 그 명상학과라는 게 사실 참선하는 거죠, 참선. 제가 이렇게 사과중이니까. 작년에 제가 부처님 오시는 날 동국대에서 초청 강연을 했어요. 움직임 명상.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각자 지금 명상 쪽 연구를 참 많이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뭐 요즘 질환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우울증부터 해가지고 너무 다양하게 많은데 정말 움직이지 않는 명상 결코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앉아서 자선이나 가나선 뭐 참선 여러 가지 많은데 그때 내 수업을 들어온 손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움직임 명상이니까 궁금해서도 왔어요. 그 수업에 거의 다 스님들이 다 와가지고 내 수업을 들었는데 자 우리가 처음 명상할 때 호흡을 깊이 하는데 어깨 때문에 걸려가지고 명상이 잘 안 된다 하면서 제가 첫 스타트로 이제 어깨 푸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호흡하면서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고 이제 난 그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막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손님, 자기 효과가 너무 좋다. 저 참선과 가나선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어. 그쪽은 제가 학문 쪽으로 얘기하기는 참 어렵지만 내가 몸학으로 따져가서 딱 한마디 하고 싶다. 가나선을 딱 하다 보면 분명히 발전이 오는데 우리는 가나선을 육바사나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리고 학점을 따야 되고 지도자 자격증을 다 이제 우리가 따야 되니까 그래서 오래 하면은 다리 저림이 있으니까 그때는 몸을 항상 이렇게 릴렉션하고 몸을 좀 풀어라라고 얘기하니까 스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헛되게 한마디 했어요. 스님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리병신 대신 스님들 얼마나 많아요. 참선하다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그 스님하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와가지고 저랑 계속 얘기를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그 스님이 어디 좋은 데 가면 저를 초청 강연을 요청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스님과 좋은 관계가 됐어요. 즉 참선 뭐 윗바사나 어딘 다 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도 물론 문제지만 몸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절대 마음까지 가는 명상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아주 짧게 얘기해 줍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특강하거나 내가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강남문화원의 강좌를 하나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괜찮죠. 예, 움직이는 명상.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게 집중을 하거나 할 때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몸에 있는 물론 아주 심플하게 피로도 물론 풀리지 않지만 우리가 몸 하나하나 세포대 모르잖아.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본 적 없고 이걸 천천히 자기 몸하고 속삭여 본 적이 없는 거야. 그죠? 내 몸하고
근데 그쵸, 이렇게 그쵸. 그러다 어딘가 삐걱하고 이게 잘못돼 있다거든요. 근데 우리 평소 잊고 지냈는데 한번 돌려보면 그리고 좀 더 크게 해보면 어느 순간 딱 한다 여기 이제 굳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천천히 내 몸과 속삭이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깊이 명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동국대에서는 굉장히 그때 반응이 좀 좋았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도 네. 얼마 안 되니까. 네, 오늘, 진짜 너무, 혹시 써왔는데 안 하신 분 계세요? 없죠? 다 하셨죠? 예. 이옥자 선생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저기 뭐야, 그 지장보살님한테 기도한 얘기도 한 말씀, 모기도 하시고 오셨어요? 추상기도니까 초상기도죠. 조상기도 네, 하시고 네, 오셨어요? 네. 예. 단양? 네? 단양에 갔다 오셨어요? 단양이요. 예. 예. 걸어요, 거기는? 하나 충청도. 지금 다 이제 불교에 관심도 많으시고 공부하고 계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언제 한번 또 답사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제가 이제 그 불교 철학하는 인문학자로 그 삼국유사 답사회 같은 것도 지금도 계속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답사할 기회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특히 이제 자기 그 살아온 인생 그 여행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뭐, 최기령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고향을 한번 찾아갔다 오시고, 또 이제 낙동강 기행을 하고 오시고,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다 인생의 생로병사에 지금 우리가 병의 단계에 들어 있구나라는 것을 모두 공감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한 일주일 정도 그 명시가 꽉 막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뭔가 좀 미모가 회복돼 보이지 않나요? 뭔가 아니 이쁜데요. 맑아요. 턱선이 좀 오늘따라 너무 예뻤어요. 하여튼, 저도 한 일주일 정도 못 먹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박상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병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이야기 할 시간은 조금 없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암에 걸려봤던 그 경험이 40대에 있었고, 그리고 한, 3년 동안에 이제 그 식구 두 분이 돌아가시는 굉장히 이제 큰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간을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거의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이 정말 다 남의 글 같지가 않았어요. 그 어린 시절을 돌아보는 것도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머릿속에서 돌리는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시를 쓰고 있거나, 일기를 씁니다. 어떤 때는 뭐 일기를 한 6번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글자를 몰랐으면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죽을 뻔한 것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내가 아닌, 정말 그, 나의 분신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내 인생의 그 수레바퀴 같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서, 그걸 지켜봐야 되고, 간병해야 되고, 또, 사후 처리를 하면서, 그 겪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이 나이까지 살지 않았으면 겪을 수 없는, 예.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리고 이것들이 나중에 무엇이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대단한 뭐가 아니라 나랑 똑같은 그 과정을 가거나 경험을 한 사람에게 무슨 말을 옆에서 어쩌고 저쩌고 안 하고 그냥 옆에만 있어 줘도 그게 여러분들 아마 어려운 시절을 겪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큰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잘 몰랐을 때 누가 돌아가시면 가가지고 뭐 얼마나 삼심이 크시겠습니까? 뭐 그 드라마에 나오는 식의 그런 말 하기 엄청나게 어렵고 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쳐다보거나 쳐다보지 못하고 가만히 그 못하는 채로 있는 것 자체로 너무 그 사람에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왜 세계 여행을 하고, 왜 국내 여행을 하고, 왜 내가 목표를 세우고 살고, 아까 그냥 먹고 살 만한데 내가 왜 퇴직을 하고서도 계속 일을 하려고 했을까? 지금 다, 예. 그러나 또 만약에 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살아가는데.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내일 같고, 뭐, 살았거나 죽었거나, 그게 그날이 그날 같으면 도대체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뭐 이런 근본적인 또 이제 질문이 자기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민자 선생님도 이제 그 또 과정 중에 계시고 해서 우리가 이 병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글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아주 진짜 주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윤미자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